책장사의 마법, 소리로 된 이 세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와, 이제 날이 너무 더워졌죠. 제가 지금 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방도 문을 닫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더워지네요. 그래서 녹음 중간중간 선풍기를 틀고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더위 많이 조심하시고요. 너무 더운 곳에 오래 계시면은 더위 드실 수도 있으니까 시원한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방송을 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고타이칸이 사망한 후에 오고타이칸의 예켓 카툰, 그러니까 대황후인 투레게네가 섭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투레게네의 섭정은 1241년부터 1246년까지 대략 5년 정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섭정 기간의 핵심은 투레게네 자신이 권력을 틀어주고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고, 투레게네가 자신의 아들인 구유쿠를 데카네주기에 올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사전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고타이칸의 색깔을 점차 지어 나가면서 투레게네의 의중에 따라서, 투레게네의 의향에 따라서 움직여줄 그런 인사들을 등용해서 요직에 있는 인사들을 계속해서 물갈이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물갈이된 인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으로서 칭기스칸 오고타이칸 2대에 걸쳐서 몽골 제국의 재정을 총괄했던 야율초제가 해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율초제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초야에서 아무 관직도 없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핵심 관료뿐만이 아니고 몽골 제국의 심장부인 카라코룸,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총독들을 투레게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들로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전 인사들은 뭐 징벌을 한다든지 살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숙청을 하고 그 자리에 투레게네의 인사를 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중국 서부에서 이란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그런 총독들은 사실상 투레게네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사들로 교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교체하는 사전 작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구유쿠가 데칸을 승계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몽골 제국에서는 데칸의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쿠릴타이에서 데칸으로 추대돼야 됩니다. 그래서 투레게네는 이 쿠릴타이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쿠릴타이에는 핵심적인 계획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릴타이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족,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황금시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족의 일정 정족수 이상이 이 쿠릴타이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구유쿠와 서방 원정에서 아주 깊은 불화가 있었던 바투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 쿠릴타이에 참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쿠릴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됐었습니다. 투레게네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서 여러 번에 걸친 쿠릴타이 개회 시도를 한 뒤에 결국에 바투가 없는 상황에서 쿠릴타이를 열고, 그 쿠릴타이에서 어떻게 보면 날치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유쿠를 데칸으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날치기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 쿠릴타이가 몽골 제국의 어떤 데칸 등극보다도 더 은밀하고 긴박하게 그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데칸으로 추대가 됐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정식적인 데칸으로 등극을 한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절들이, 그러니까 속국의 사절이나 뭐 몽골 제국 자체의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칸으로 추대된 구유쿠를 축하하기 위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124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겠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상황에서 구유쿠 칸의 치세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구유쿠칸의 치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음악이 지나간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쿠의 치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구유쿠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는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처한 정치적인 조건과 그리고 또 그의 성격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 이후의 상황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유쿠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의 성격을 통해서 그가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유쿠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구유쿠는 데칸의 자리에 등극을 하긴 했지만 통치자 개인으로서 커다란 위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름 아닌 어머니인 투레게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레게네가 이미 5년 동안 자기 세력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물론 이 과정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데칸 등극을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투레게네 자체에 집중된 권력이 한순간에 구유쿠로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투레게네가 그걸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어머니 투레게네 측의 인사 중에서 어머니의 최측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종의 비선실세가 계속해서 어머니 투레게네로 하여금 권력을 놓지 못하게 하고 충동질하고 그런 작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비선실세가 아니더라도 어머니 투레게네 자체도 권력욕이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구유쿠의 섭정 비슷한 역할에서 재빠르게 내려오고 싶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투레게네의 최측근이 그걸 계속해서 부추겼는데요. 그 투레게네의 최측근이 파티마라는 여자입니다. 이 파티마라는 여자는 아들에게 단숨에 모든 권력을 이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보게 되면은 리어왕이 자기 자식을 믿고 자기의 모든 권력과 영지를 자식들에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 이후에 권력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 그 리어왕이 막내딸을 제외한 수많은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이렇게 권력이 아무리 친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은 궁극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레게네의 조치가 반드시 욕심쟁이여서라고만 이렇게 치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레게네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으려는 것 자체가 구유쿠의 성격을 굉장히 자극을 하게 됩니다. 구유쿠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냐, 이거를 그래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유쿠는 수부타이 바투의 서방 원정에서도 총사령관 그리고 부사령관의 명령에도 계속해서 항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나 체제 자체에 불응하고 독단적으로 자기 권력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런 외골수적인 권력지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인사를 온 속국의 내부 사정을 은밀하게 파악을 해서 음모를 통해서 그 속국 내부에 분열을 획책하는 이런 음모에 굉장히 능하고 음모 자체를 꾸미고 행하는 걸 좋아하는 조금은 음험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직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유쿠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구유쿠의 상황과 그의 성격을 감안해서 상황극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46년 가을,
교황의 사절 카르피니를 비롯한 외국 사절들은 구유쿠의 본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구유쿠는 이제 단지 성대한 의식을 통해 공적으로 지위를 과시하던 단계에서 벗어났다. 바야흐로 자신의 실질적인 권력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칸으로 자리잡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구유쿠 칸은 아버지인 오고타이 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권력을 온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틀어지기 위한 과정에 집착하고 골몰하였다. 늦은 밤, 구유쿠는 자신의 장막에서 한 모사와 밀담을 나누었다. 예케몽오룰루스의 모든 권력이 아직도 이 구유쿠가 아닌 어머니께 집중되어 있다. 어째서 데칸의 자리에 오르고도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아마 데칸께서 위험을 보이시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월권을 끊임없이 자행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아귀에 있는 실권까지 모조리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우선 두레게네님의 조언자인 바티마를 불러 그 여인에게 책임을 묻고 단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다. 어머니를 둘러싼 울타리를 일거에 절거하면 어머니께서도 고개를 숙이고 이 구유쿠의 보호하에 들어오시겠지. 즉시 파티마를 불러들이도록 해라. 구유쿠가 보낸 사신은 투레게네를 방문하고 투레게네의 최측근인 파티마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투레게네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파티마는 내가 아끼는 친구이자 조언자일 뿐이네. 결코 제국에 누를 끼친 일이 없는데 어째서 그녀를 소환한다는 건가? 데칸께서는 그녀가 마녀로서 사악한 힘으로 투레게네님을 현혹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둘러 인도해 주시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구만. 썩 꺼지도록 하게. 그녀는 마녀가 아닐 뿐더러 나는 뭔가에 휘둘리고 현혹당할 만큼 그렇게 무능한 인간이 아니야. 투레게네의 저항을 마주한 구유쿠카는 들끓는 마음을 숨기고 부하에게 이렇게 명했다. 어머님께 이것들을 가져다 드리도록 해라. 서방에서 들어온 진귀한 과자이니 맛있게 드시고 서운한 것이 있다면 잊어주시라고 말이다. 구유쿠의 사신을 마주한 투레게네는 기쁜 마음으로 과자를 들었다. 그래도 역시 내 아들밖에 없구나. 어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 투레게네는 과자 몇 개를 단숨에 씹어 삼켰다. 과자의 맛이 입안에서 희미해질 무렵 투레게네의 전신에 흐르는 피가 끓는 듯이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이놈 자식이 어떻게 엄미를... 투레게네는 구유쿠와 갈등이 심화되던 어느 날 숨을 거두었다. 대부분의 기록이 이 대목에서 침묵하고 있어서 사인이 명확하진 않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지자니는 투레게네가 남편 오고타이와 합쳐졌다고 기록했다. 다만 주지자니는 진실은 신만이 아신다며 의미심장한 구석을 덧붙여 놓았다. 확실한 것은 투레게네가 숨을 거두자 구유쿠가 투레게네의 최측근 파티마를 잡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구유쿠는 친위대에게 파티마를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발가벗겨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처량한 몰골로 끌려 나왔다. 그리고 몇 날 몇 밤 동안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서 온갖 폭력과 가혹행위와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구유쿠에게 수부타이가 가나였다. 데칸이시여, 파티마 카툰을 뜨거운 쇠막대기로 때리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잔혹한 형벌은 그만하심이 어떻습니까? 파티마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네. 자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징기스칸께서는 적을 죽이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셨지만 이렇게 산채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이 점을 잘 살펴주십시오. 그때 고문을 가하던 일당 중 한 명이 들어와 구유쿠 칸에게 아뢰었다.
바티마가 드디어 풀었습니다. 마법으로 투레게네님을 비롯한 황금 가족의 구성원들을 미혹했다고 말입니다. 구이크 가니시오,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파티마는 마녀였군. 여봐라, 파티마의 몸에 모든 구멍을 꿰매서 막아버려라. 특히 주둥이를 단단히 꿰매도록 해야 할 것이야. 그 저주받은 주둥이로 어머니를 미혹했으나 나는 결코 속이지 못한다. 꿰맨다 하면 어찌할까요? 모전 탐요에 둘둘 말아서 강에 던져버리도록 해라. 가니시오, 이수부타이가 아랍니다. 온몸에 구멍을 꿰매버린다면 파티마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파티마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그녀의 영혼까지 익사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봅니다. 지나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몽골 제국의 대칸이야. 수부타이 장군은 이만 거처로 돌아가도록 하시게. 너무나 잔혹한 대칸이시다. 수부타이가 돌아가자 구유쿠는 측근에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밧줄에 묶인 노인 하나가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들어왔다. 그를 보자 구유쿠가 거만한 표정으로 이죽거렸다. 태묵의 오치킨. 징기스칸의 막내 동생이자 나의 작은 할아버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묻겠소. 일전에는 어째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역모를 꾀하셨소? 용모, 좋다. 가라코름을 장악할 계획이었으니 인정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내 놈 구유쿠의 꼴을 보니 역시나 내가 칸이 되는 게 좋을 법했다. 태묵의 오치킨, 자네는 직결재판에 회부될 것이야. 판결도 대강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겠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 후회는 없다. 다만 징기스칸의 시대에 샤먼 뎁탱그리와 결어서 그의 허리뼈를 부러뜨린 내가 이렇게 핏덩어리에게 당하다니 그것이 원통하다. 태묵의 오치키는 이어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내 그 형은 집행되었다. 구유크는 이렇게 투레게네의 측근 파티마, 태무게 등의 유력자를 눈앞에서 과감무도하게 지워나갔다.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상황극은 구유크가 투레게네의 측근인 파티마,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인 태무게까지를 모두 다 제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상 투레게네의 측근도 투레게네의 한쪽 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인 투레게네와 작은 할아버지인 태무게를 숙청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친족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자기의 권력 집중에 제약을 주는 세력들, 이 세력들을 단호하게 제압을 하고 제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참 권력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정말 반인륜적인 욕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전제군주정에서는 그 군주의 의도대로 아주 많은 것이 제약 없이 자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투레게네와 태무게의 몰락에서 투레게네의 얘기부터 좀 해보면은 친어머니도 권력지향에서 자기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몰락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구유크가 어머니를 살해까지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근거도 없지만 아무튼 너무나 절묘한 시기에 투레게네가 사망을 하고 그러자마자 이 투레게네의 측근인 파티마가 숙청이 됐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이 절묘한 시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구유크의 암살을 굉장히 좀 신빙성 있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과거 오고타이칸의 죽음 이후에 군대를 일으켰던 그 태무게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태무게의 처형 같은 경우는 전제국가에서는 정해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권력 초기에 친족들이 이렇게 살해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를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튜레겐을 제압함으로써 가문 내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가문을 위협한 태무게까지 제거하면서 오고타이 가문 안팎의 위협을 제거한 구유크가 어떤 일에 골몰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구유크가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 몽골 제국의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대칸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가타이 가문과 툴루이 가문 이런 가문들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바투 가문. 이 바투 가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을 제외한 주치 가문, 차가타이 가문, 툴루이 가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황극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변의 실권자들을 제거한 구유쿠는 어느 날 노장 수부타이를 불러들였다. 오늘 수부타이 장군을 부른 것은 이제 우리 예케몽고룰루스가 다시금 날카로운 발톱을 세울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군요. 어디로 출병하려고 하십니까? 남송이요. 그놈들이 여태껏 그럭저럭 버티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동안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소. 그들을 토벌하기 전에 장군이 선발로 출진하도록 하시오. 좋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군. 고집스럽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수락을 해주다니. 이만의 군사를 줄 터이니 남송정벌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게. 저는 징기스칸 이래로 칸의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칸의 명령에는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부타이는 왠지 지친 발걸음으로 칸의 막사를 나와 곧 남송으로 출병하였다. 그러자 구유쿠는 다음으로 차가타이 가문과 툴루이 가문의 마술을 뻗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먼저 차가타이 가문에서 예기치 못한 병고가 생겼다. 차가타이 가문의 섭정이자 차가타이의 부인이었던 에부스쿤이 갑자기 급사한 것이다. 이 소식은 툴루이 가문의 섭정 소르칵타니와 그 네 아들들에게도 전해졌다. 차가타이 가문의 에부스쿤을 보니 이 어미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죽게 되어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문케를 중심으로 단결하도록 해라. 소르칵타니의 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정적이 계속되던 중 구유크 칸의 사신이 왔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 사신이 전하고 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모든 황금일족이 이 대칸에게 힘을 모아주길 바라오. 짐은 조만간 서쪽으로 큰 사냥을 갈 것이오. 가서 서방의 이교도들과 전쟁을 벌이던 메르키트 출신의 맹수를 한 마리 사냥할 것이오. 이 성스러운 사냥에 툴루이 가문의 모든 전사를 동원하기를 바라오. 그러면 석히 가담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소. 구유크 칸의 사신이 물러가자 소르칵타니와 아들들은 구유크 칸의 조금은 모호한 전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님, 메르키트의 맹수한 말이라면 주치 가문의 바투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출진하게 되면 은밀하게 잘 지내오던 주치 가문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몽케는 그래도 구유크 칸의 명령에 따라 출병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앞서 투레게네님 그리고 에브스쿤님이 비명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잃을 수는 없습니다. 고맙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불복종한 자를 철저히 응징하는 구유크 칸의 행보를 되짚어본다면 출병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고는 해도 바투님에게 구유크 칸의 공격 계획을 먼저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시죠. 구유크 칸이 바투를 정벌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툴루이 가문에 의해 바투에게 알려졌다. 바투는
툴루이 가문의 도움으로 곧 있을 구유크 칸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남송에 원정을 가있던 수부타이가 바투에게 전원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바투님, 오랫동안 격조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남송과의 전투를 벌이러 전장에 와 있다가 구유크 칸의 부름으로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투님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 구유크 칸께서 큰 사냥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구유크 칸께서 이 늙은이를 불러들이는 것도 아마 그 사냥에서 사냥개의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칭기스칸의 모전천막, 충성스러운 개로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곧 지쳐 죽은 중견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명의 불씨는 매일매일 깜빡이며 점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운이 조금 솟아나다가도 다음 날이면 하루 종일 몸져 누워있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칸의 적에게는 화를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바투님께만은 칸에 대한 그 충성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사 바투여, 그대는 그대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피하지 마시게. 툴루이 가문의 전원과 수부타의 전원을 들은 바투는 한동안 나직이 신음하다가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 바투는 이제 예케 몽고르루스의 대칸 구유쿠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다.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유크 칸은 시세 초반부터 권력에 대한 집착과 굉장한 조급성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앞서 묘사한 대로 투레게네와 테무게를 숙청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부타이에게 남송 원정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자기의 정적이었던 바투까지 정벌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이 2년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자기가 칸으로서 서둘러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조급성에 쫓긴 그런 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과를 지향하는 방식이 대체로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끌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식은 타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포용을 하고 그런 전제 아래에서 큰 집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구유크 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통합의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상황극에서 묘사했듯이 툴루이 가문의 소식을 보내서 툴루이 가문의 전사를 자기에게 모두 항복시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음험한 수가 깔려 있는 게 일단 툴루이 가문의 사병을 사유화한다는 얘기는 사병이 속한 호, 그러니까 사병이 속한 각 가정도 결국에 칸에게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툴루이 가문의 수많은 가정들이 칸에게 흡수되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툴루이 가문의 영토까지도 구유크 칸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오고타이 칸이 투레게네를 아내로 맞이해서 툴루이 가문을 흡수하려고 했던 이런 음모보다 훨씬 더 강압적인 그런 음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상황극에서 군사를 동원하란 얘기는 바투 정벌의 군사를 동원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 시점 이후로 툴루이 가문의 병사들은 대칸이 접수하겠다 이런 의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구유크가 워낙에 강경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툴루이 가문도 여기서 큰 저항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비밀동맹인 바투에게 구유쿠칸이 당신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거를 은밀하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각색한 걸로 수부타이까지도 바투에게 서신을 보낸다. 이렇게 각색을 했는데요. 이거는 말년의 수부타이를 좀 묘사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수부타이는 몽골 제국의 3명의 칸을 섬기게 되죠. 첫 번째는 칭기스칸, 두 번째 오고타이, 세 번째 말년에 섬긴 게 구유쿠칸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수부타이는 당연하게도 이 구유쿠칸을 앞서의 칸들과 좀 비교를 했을 겁니다. 앞서의 칸들은 적들에겐 잔혹하긴 했어도 나름대로 집단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칸이 된 이 구유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잔혹하고 강경한 모습을 가진 그런 칸이었죠. 심지어 집단 내부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노구에 굉장히 지치고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늙고 지친 충견으로 묘사를 했고 또 바투에게 보내는 전원을 일종의 유언장처럼 각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부타이가 남송 원정에서 돌아와서 구유쿠 칸에게 합류하려는 과정에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수부타이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말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상황극에 넣게 된 겁니다. 수부타이 장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만 전해드리기 좀 아쉬우니까 다음 주에 번외편을 통해서 여태까지 방송 중에서 수부타이 장군의 조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다음 내용은 이 구유쿠 칸과 바투가 어떻게 부딪힐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부딪히게 된 이후에 몽골 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전쟁 내용보다는 제국 내부의 권력 암투, 그런 드라마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